부인의 과거를 알게 된 남자. 옛날에는 여자들이 봄이 되면 화전놀이를 즐기러 갈 수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춘 3월, 여자들은 산으로 나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자유를 만끽했죠. 그날만큼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꽃처럼 활짝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화전놀이를 가면 약간은 아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여자의 과거는 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당시엔 과거를 물어보거나 알 방법이 딱히 없으니 상상만 무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좋아, 여자들의 과거를 들으려면 내가 백설공주가 되겠어. 그는 집안의 밀가루 단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밀가루가 온몸을 뒤덮어 새하얀 상태가 되니 어찌 보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백설공주 같은 모습이 되었죠. 자신감을 얻은 그는 화전놀이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자들이 꽃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새하얀 남자가 등장해 외쳤습니다. 하늘에서 백설공주가 내려왔다. 모두 모여라. 깜짝 놀란 여자들은 웅성거리며 모였습니다. 남자는 손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과거를 낱낱이 밝히거라. 여자들은 처음엔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한 명씩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때 친구 몰래 감을 따먹은 적이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갔다가 들켰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자가 가장 알고 싶었던 사람, 그의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짓궂은 남자가 놀리며 입을 맞춘 게 전부예요. 물동이를 놓으면 깨지고 쏟아질까봐 꼼짝 못했거든요. 남자는 속으로 입맞춤이라니 하고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여자들은 수근거리며 백설공주가 참 다정하네 라고 농담을 했고, 남자는 다시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밀가루를 씻어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란 게 다들 별거 아니네. 내 아내도 참 얌전하구먼. 이렇게 남자는 궁금증을 풀었고, 화전놀이에 다녀온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자들의 봄날의 놀이와 함께 남자들의 기발한 호기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훈도 남겼죠. 궁금하면 직접 알아보되 백설공주가 될 준비는 해야 한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그때 백설공주로 변신했던 남자 참 재밌고도 용감했네. 옛날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 집에서 약 10리 떨어진 서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당으로 가는 길목에는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집 딸이 이순신을 보며 혼자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순신을 사모했지만 자신이 주막집 딸로 신분이 낮아 직접 다가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애태우다가 결국 상사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병이 깊어지자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말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프냐? 왜 이렇게 자꾸 쇠약해지는 거냐? 딸은 마침내 숨겨왔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집 앞을 매일 지나가는 이 도령, 이순신 도령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결국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디 주막집 딸이 감히 우리 집에 사위를 원한다고. 당장 그 딸을 묶어두어라. 딸은 마당 기둥에 묶인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순신이 서당에서 돌아와 집 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 주모를 묶어두었습니까? 그는 사정을 듣고 매우 화를 내며 딸을 풀어주고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느냐? 내가 알아서 해결했을 텐데. 그날 밤 이순신은 몰래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조부 제사를 모시고 난 후 몰래 갈 테니 기다리시오. 그러나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강물이 불어 건널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물이 빠진 뒤에야 그녀의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딸이 어젯밤 기다리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은 후 구렁이가 되어 방 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이순신은 결심을 굳히고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독한 술을 요청해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원을 풀어주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원을 풀고 내게 벌을 내려라. 구렁이는 이순신의 말을 듣고 그를 휘감으며 원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구렁이는 힘이 빠지며 사라졌고 파랑새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파랑새는 이후에도 이순신을 따라다니며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는 배의 돛대에 내려앉아 적의 위치와 전황을 알려주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순신은 이 파랑새가 그녀의 원혼이 자신을 도운 것이라 믿으며 담대함과 지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의 어릴 적 담대함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삶에 얽힌 신비로운 일화를 전하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망짝으로 곰잡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곰이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곰은 마을의 저장고를 습격하거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주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곰을 잡기 위해 대책을 세웠습니다. 곰을 직접 맞서 싸우는 건 위험해. 대신 덫을 써보자고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의 지도 아래 사람들은 곰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튼튼한 망짝 덫을 설치했습니다. 이 망짝은 그냥 보기엔 허술해 보이지만 곰이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 특수 덫이었죠. 며칠 후 곰은 어슬렁어슬렁 길을 지나가다가 길 한가운데에 매달린 덫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길을 막겠다고? 건방지군. 곰은 처음엔 신기한 듯 덫을 냄새 맡으며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죠. 이딴 건 한번 밀면 끝나겠지. 곰은 머리로 덫을 살짝 쿡 밀어봤습니다. 그러나 망짝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호, 꽤 버티는군. 하지만 내가 곰이란 걸 모르나? 이 몸이 힘을 조금만 더 쓰면 내 꼴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곰은 한 발 물러선 뒤 더 큰 힘을 내며 덫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곰의 머리가 욱신거렸죠. 곰은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뭘로 만든 거야? 이딴 것에 지다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부숴버리겠다. 곰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멀리 달려가 덫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으아! 하지만 이번에도 덫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곰은 결국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곰은 자기 고집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망치고 말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힘만 믿고 무작정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곰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신 고집과 분노에 사로잡혀 계속 망짝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만약 곰이 잠시 멈춰 왜 이 덫이 여기 있는 걸까? 다른 방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작정 힘을 쓰기보다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삿갓이 개성을 여행하던 중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다.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니 허름하지만 꽤 괜찮아 보이는 집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김삿갓은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집주인이 고개를 내밀고 김삿갓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이고 미안하오. 우리 집은 뗄나무도 없고 식량도 부족해서 당신을 재울 형편이 안 됩니다. 말을 마친 그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김삿갓은 잠시 문 앞에 서서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는 빙긋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흥, 문을 닫다니. 내 이 집 주인의 심사를 흔들어 보겠다. 그는 문 앞에서 그 자리에서 시를 읊기 시작했다. 운명이 개성인데 하폐문이냐. 열릴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서 어찌 문을 닫느냐 말인가. 안에서 집 주인이 살짝 귀를 기울이는 듯 문틈으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김삿갓은 더 신나게 시를 이어갔다. 산명이 송악인데 기무신이냐. 소나무로 가득한 송악산이 있는데 어찌 뗄나무 하나 없단 말인가. 집 주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김삿갓은 이번엔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한숨을 섞었다. 화원축객이 비인사라. 해질녘에 나그네를 쫓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안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문이 조금 열렸다.
그러나 김삿갓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한 구절로 결정타를 날렸다. 예의 동방의 자독진이라. 예의를 자랑하는 이 동방에서 자네 혼자만 진나라 풍습을 따르는구려. 이쯤 되니 집 주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아이고 내가 졌소. 나그네의 기지를 당해낼 수 없구려. 들어오시오. 내가 식량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한 것을 용서하시오. 그렇게 김삿갓은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그날 밤을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떠나기 전 집 주인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다. 앞으론 나그네를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않겠소.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소. 김삿갓은 웃으며 답했다. 문을 닫으면 시 한 편으로 열면 되지요. 앞으로도 개성답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오. 그렇게 그는 다시 길을 떠났고 그의 기지와 풍자 가득한 일화는 개성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주에 혼자만 진나라 풍습을 따른다는 것은 주인이 낯선 나그네를 냉정히 쫓아내는 태도를 조선의 예의와 정서에 어긋난다며 풍자한 것이다. 예의와 온정을 중시하는 예의 동방의 사람답지 않고 마치 진나라처럼 차갑고 무자비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죽은 소를 가려내 범인 잡은 양주 목사. 조선 후기 나라 안팎에 혼란이 깊어지던 시기 민심은 불안했고 도적대와 혼란스러운 군정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갔다. 이러한 시기에 양주 목사는 병권을 쥐고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강직한 인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어느 날 양평 군수가 생일잔치를 열어 주변 군수들을 초대했다. 양주 목사가 초대에 응해 양평으로 가던 중 한 농부가 급히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농부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소를 도둑맞았다고 울부짖으며 잃어버린 소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 소의 목 부분에 흰 점이 있습니다. 가죽만 보면 제 소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농부의 간절한 모습에 양주 목사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너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튿날 아침 잔치가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지역의 군수들과 관리들이 모였고 화려한 음식과 기생들의 춤이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런데 양주 목사는 음식을 유심히 살피더니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고기에서 산 소의 신선함이 느껴지지 않는군. 혹시 도둑질한 소를 잡아 잔치상에 올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소. 양평 군수는 깜짝 놀라며 그렇다면 어떻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다. 양주 목사는 모든 도축된 소의 가죽을 모아오게 하시오. 가죽을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오라고 단호히 답했다. 즉시 가죽이 모였고 잃어버린 소를 찾던 농부도 불려왔다. 그는 한 가죽을 가리키며 이것이 제 소입니다. 목 부분의 흰 점이 증거입니다. 라고 외쳤다. 가죽이 농부의 설명과 일치하자 양주 목사는 범인을 불러들였다. 범인은 양평 군수의 잔치에 올릴 고기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도둑질을 한 후 소를 도살해 잔치상에 올렸음을 자백했다. 양주 목사는 단호하게 꾸짖으며 말했다. 백성의 생계를 위협하며 잔치에 올릴 고기를 마련하다니 이는 사또의 명예를 더럽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행위다. 즉시 농부에게 소값을 배상하고 그 죄를 받아라. 양주 목사의 명석한 판단과 강직한 정의감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조선 후기 부패와 혼란이 만연한 시대의 양주 목사의 행동은 백성을 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관리의 모범으로 칭송받았다. 이 사건 이후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은 양주 목사는 단순히 병권을 가진 무장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진정한 관리라며 존경을 표했다. 그의 이야기와 업적은 시대를 넘어 백성들에게 전해졌다. 옛날에는 도깨비불이라는 신비한 현상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깜빡깜빡 빛을 내며 어둠 속에서 춤을 추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도깨비불을 직접 본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의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불빛을 따라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속삭이곤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길을 잃은 채 느끼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도깨비는 단순히 불을 피우는 존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들이 인간 세계에서 조화를 부리며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솥뚜껑이 솥 안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없어졌던 물건이 뜬금없이 집 한구석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가 장난치고 간 거라며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힘이 두렵고도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나 도깨비가 꼭 장난만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안은 도깨비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부자가 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은 예전부터 전설적인 부자로 이름을 날렸는데 도깨비들이 이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개고기를 무척 좋아했기에 그 집에서는 도깨비가 올 때마다 맛있게 요리된 개고기를 내어놓았습니다. 도깨비들은 그 대접에 감동하여 밤마다 그 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집은 점점 더 부유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부러워하면서도 도깨비와의 관계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도깨비가 술에 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줬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그 말을 듣고 집안 어른이 아직 부족하다. 조금만 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그 집은 가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깨비와의 관계는 그 집안의 자랑거리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이 한때는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되었대 라고 속삭였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깨비가 혹시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도깨비가 가져다 주는 것은 단순히 그 맛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웃음과 교훈을 남긴다는 점에서 진정한 보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옛날 현풍 곽씨 집안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있었다. 곽씨 집안의 노부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며 지나가는 과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살았다. 어느 날 한 과객이 곽씨 집에 머물렀다. 그는 곽씨 집 며느리의 고운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그녀를 강제로 업어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했다.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과객에게 몸이 좋지 않으니 사흘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었다. 며느리는 그동안 뜨거운 인두로 자신을 찢으며 과객이 다가오지 못하게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숨겨야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전 시집에서 이미 임신 중이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과객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이후 그녀는 과객의 집에서 2명의 아들을 더 낳아 3형제를 키우며 살았다. 첫째 아들이 자라 과거 시험에 도전할 나이가 되었다. 출발하기 전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현풍 곽씨 집안에 가서 2 노인을 찾아뵙고 묵어라. 그분들께 은혜를 갚을 기회가 될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당부대로 현풍 곽씨 집안을 찾아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노부부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16년 전 과객 하나를 재워줬다가 우리 며느리를 빼앗겼다. 그 뒤로는 과객을 받지 않는다. 아들은 정중히 부탁해 결국 허락받았다. 그날 밤 노부부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던 것이다.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얼굴을 보니 옛날 며느리가 떠오르는구나.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다. 아들은 다음날 과거 시험에 나섰고 훌륭한 실력을 발휘해 장원 급제했다. 금이 환영한 그는 곽씨 집안을 다시 찾았다. 노부부는 그를 크게 환영하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 묵고 이렇게 잘 되어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구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너는 사실 곽씨 집안의 손자다. 내가 과객에게 끌려가기 전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너를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다. 이제 내가 곽씨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어머니와 함께 곽씨 집안으로 돌아간 아들은 노부부에게 손자를 되찾아준 기쁨을 안겼다. 곽씨 집안은 손자를 후계자로 맞이하며 환영했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은 2 집안을 모두 살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개가 열려비를 세웠다. 옛날에 소금을 짊어지고 이곳저곳 팔러 다니던 소금 장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되자 길가에 있던 묘지 근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가운데 소금 장사는 묘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제사 먹으러 가세. 소금 장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 못 갑니다. 영감님 혼자 다녀오세요. 잠시 후 영감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제사를 지내긴 잘 지냈는데 맷밥에 구랭이를 삶아 놓은 걸 보고 화가 나서 손주를 화덕에 던져버렸지 뭐야. 이 말을 들은 소금 장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뒤이어 나타난 할머니가 영감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내가 있었으면 그런 짓 못하게 말렸을 텐데 손주를 왜 그런데 던져놔요. 영감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맷밥에 구랭이를 삶아 놓다니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소? 소금 장사는 이 대화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엔 뭔가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 잘하면 소금을 다 팔고 돈도 벌 수 있겠군. 다음날 아침 소금을 짊어지고 묘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집안은 이미 어수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소금 장사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사를 지내던 중에 손주가 화덕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소금 장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먼저 할아버님 제사상에 매밥을 한 그릇 깨끗이 올리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어보세요. 그러면 손주도 낫고 모든 일이 해결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소금을 한가득 샀습니다. 소금 장사는 소금을 모두 팔고 기분 좋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묘에서 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돈벌이가 될 줄이야. 오늘은 참 운이 좋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다시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손주는 다행히도 화덕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소금 장사가 알려준 대로 제사를 다시 정성스럽게 지내며 집안이 평화로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소금 장사는 그 후에도 묘지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귀를 기울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재치와 기지를 발휘해 소금을 팔고 돈도 벌며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구쟁이 김자점과 쥐약 홍시소동.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문 서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서당은 배움의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30대, 20대, 10대가 섞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7살 된 김자점이라는 소년이 서당에 들어왔는데 그는 영특했지만 천방지축인 개구쟁이라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그의 장난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 학부모가 아들을 잘 가르쳐 달라며 석작에 홍시를 한가득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은 석작을 열어보고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홍시가 아니라 쥐약이다. 벽장에 있는 책들을 쥐가 갉아먹지 못하도록 가져온 것이니 절대 손대지 마라. 특히 자점이 너 절대로 먹지 마. 선생님은 홍시를 벽장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새벽에 한 개씩 꺼내 드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부잣집 제사에 초청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잠시 다녀올 테니 글씨를 쓰고 책을 읽으며 부지런히 공부해라. 하지만 선생님이 떠나자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저마다 술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느 집 술이 좋더라. 그 집 색시가 곱더라. 이렇게 떠들며 나가버린 사이 서당에는 어린 학생들만 남았습니다. 자점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꾀를 냈습니다. 벽장에 있는 석작을 내리자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야, 그거 쥐약이라며. 먹으면 죽어. 그러자 자점이는 선생님이 우리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내가 먼저 먹어볼게. 하면서 홍시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점이를 따라 홍시를 먹었고 결국 석작 안의 홍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후 자점이는 방 한쪽에 있던 요강을 들고 뜰로 나가 깨뜨렸습니다. 깨진 조각을 주워 선생님 책상 위에 소복이 쌓고 감시도 그 옆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이어 매를 준비하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시면 모두 자는 척하자. 술을 한 잔 걸치고 돌아온 선생님이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는 어린 학생들만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점이는 선생님 책상 앞에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이 선생님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매를 들고 자점을 향해 내리치려 하자 자점이는 굴러서 피해버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동안 형들은 술집에 가버리고 우리끼리 놀다가 요강을 깨뜨렸습니다. 어차피 맞아 죽을 바에 쥐약이라던 홍시를 다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렇게 김자점은 뛰어난 지혜와 엉뚱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김자점과 도깨비 방죽. 김자점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했지만 장난꾸러기 기질 또한 탁월했습니다. 어른이 된 그는 과영면 도야마을에 자리 잡았는데 이곳은 특별한 자연환경과 전설이 얽힌 곳이었습니다. 도야마을 앞에는 잉어섬이라 불리는 섬이 있었는데 바닷물이 지금의 남양면과 도천리까지 흘러들던 시절 이 섬은 마치 잉어가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섬의 가장 눈길을 끄는 특징은 잉어의 꼬리 부분이었습니다. 잉어섬의 꼬리가 바다를 치면 치는 대로 그 지역에서 큰 인물들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류씨 가문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나라를 뒤흔들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잉어섬의 꼬리 방향에 위치한 묘는 고흥류씨의 류승무 묘였는데 이곳의 기운으로 류씨 집안에서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인물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김자점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잉어섬의 꼬리에서 나오는 기운을 막아야 류씨 가문에서 더 이상 큰 인물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는 고민 끝에 바다를 막아 섬의 기운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야마을 앞 매살목과 똘똘이라는 산 사이를 막아 섬을 고립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둑을 쌓으면 터지고 다시 쌓으면 또 터지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김자점은 한밤중에 똘똘이 산에 올라 달빛 아래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둑이 자꾸 터지는 걸까? 잉어섬의 기운이 정말 이토록 강한 걸까? 그러던 중 달빛 아래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로 다가가더니 바다를 헤엄쳐 매살목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우가 곧장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꼬불꼬불 물길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자점은 그 광경을 보자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물길이 여우처럼 꼬불꼬불해야 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였어. 김자점은 즉시 도깨비를 불러 여우가 지나간 물길대로 둑을 맞게 했습니다. 둑은 매우 얇고 칼등처럼 약해 보였지만 놀랍게도 이번에는 절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둑은 훗날 도깨비 방죽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 뒤로 잉어섬의 기운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주해. 한국 전통 설화는 종종 특정 집안이나 지역이 큰 인물을 배출하는 풍수적 맥락과 결부되곤 합니다. 고흥류씨와 잉어섬 전설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며 김자점이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역사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며 흥미를 더하는 요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36세의 나이에 군사적 요충지인 흥양 발포만호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군사를 훈련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지만 부패한 사람들로 인해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직속 상관인 전라자수사가 관아 앞들에 서 있는 크고 울창한 오동나무를 베어 검은고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징이자 관아의 자산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상관의 명령에 정중히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관은 이순신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시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오동나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볍고 물에 잘 뜨는 오동나무는 군선 제작의 보조 자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선체 상부 구조나 부유장치 등 경량화된 부품 제작에 적합했기에 이순신은 관아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를 무시했고 이순신의 강직한 태도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관이 발포를 방문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감찰관은 과거 훈련원 봉사 시절 이순신에게 인사 청탁을 거절당한 옛 상관이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성품과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순신은 융통성이 없고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며 동료와 화합하지 못한다. 이 보고서로 인해 이순신은 결국 발포만호의 직위를 잃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발포에서의 18개월은 그에게 청렴과 신념의 시험대였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발포에 남아있던 오동나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이순신의 청렴함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발포 주민들은 이 나무를 청렴의 나무라 부르며 그 아래에서 그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발포만호성에는 오동나무 청렴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순신의 결단과 청렴함을 기리는 비석과 정자가 세워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오동나무는 여전히 한밤중에도 잎사귀가 살랑거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순신의 영혼이 바람에 실려 내려와 나무를 지키며 청렴의 교훈을 전한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순신이 단순히 전장의 영웅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사로운 욕심을 배격하고 공익을 우선시한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비록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청렴함과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를 위한 친구의 기지. 옛날 도랑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부잣집 양반이 다른 한쪽에는 가난한 쌍놈이 살았다. 두 집의 아들들은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친했는데 양반집 아들이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안타까워했다. 내가 나와 이렇게 친한데도 굶주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내 말을 들어줄래?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은반지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래 숨길게. 너는 그 반지를 찾아내는 재주가 있는 척하면 돼. 어머니는 크게 기뻐할 것이고 너에게 보상을 줄 거야. 양반집 아들은 은반지를 몰래 숨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친구 중에 냄새로 물건을 잘 찾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불러보세요. 쌍놈 집 아들은 양반 집에 와서 냄새를 맡는 척하며 돌아다녔다. 그러다 양반 집 아들이 알려준 장소에서 은반지를 찾아냈다.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쌀 몇십 가마를 보상으로 주었고 쌍놈 집은 이를 통해 넉넉한 생활을 시작했다. 어느 날 임금님의 옥새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옥새를 찾지 못하면 큰일이다. 시골의 냄새로 물건을 찾는 재주가 있는 아이가 있다던데 그 아이를 불러오라. 쌍놈 집 아들은 양반 집 아들과 함께 궁으로 불려갔다. 임금 앞에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제가 옥새를 찾겠습니다. 다만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두 친구는 방에 틀어박혀 열흘 동안 고민했다. 방법을 찾지 못해 초조하던 어느 날 바람에 문풍지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를 들었다. 쌍놈 집 아들은 문득 이렇게 말했다. 네가 문가가 아니면 풍가다. 이 말을 우연히 밖에서 들은 진짜 범인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내 정체를 알았지? 범인은 겁에 질려 스스로 자백했다. 제가 임금님의 옥새를 연못에 숨겼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쌍놈 집 아들은 임금에게 연못을 수색하라고 했고 실제로 옥새가 발견되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가 있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임금은 두 친구에게 많은 보상을 내렸다. 두 친구는 보상으로 얻은 재산으로 부유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쌍놈 집 아들의 재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고 편히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본 양반 집 아들은 친구를 걱정하며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재능 때문에 평범하게 살지 못할 것이다. 냄새를 맡는 능력을 없애야 한다. 양반 집 아들은 친구의 코를 잘라버렸다. 쌍놈 집 아들은 이후로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변명하며 더 이상 물건을 찾지 않았다. 두 친구는 그 후로도 형제처럼 지내며 부유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개를 잡아 지성들여 산삼 캔 건달. 옛날 한마을에서 15명이 산삼을 캐러 떠났습니다. 산삼을 캐려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 이들은 출발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정성을 다해야만 산삼을 찾을 수 있다고 서로 다짐하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불황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행에게 나도 산삼을 캐러 간다고 선언했지만 준비 과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정성은커녕 개를 잡아 제사에 쓰겠다며 떠벌렸습니다. 정성? 그게 뭐야? 개 잡아서 가면 되지. 이 말을 들은 일행은 불황자의 행동을 부정하게 여겨 다시 정성을 다지며 준비를 새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황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개를 잡아놓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갔다 오면 이 고기를 먹자. 발 하나라도 먼저 먹지 마라. 드디어 산에 도착한 일행은 사방을 샅샅이 뒤지며 산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풀 하나라도 놓칠까 애를 쓰며 숲속을 헤맸습니다. 반면 불황자는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개고기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그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불황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는 다 먹어봤지만 내가 가져온 개고기는 처음 먹어본다. 너의 정성이 독특하니 상을 주겠다. 저 무수밭에 가라. 서너 뿌리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가라. 잠에서 깬 불황자는 꿈에서 들은 대로 무수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두 뿌리가 아니라 산삼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들은 대로 서너 뿌리는 남겨두고 나머지 산삼을 모두 캐냈습니다. 산삼을 가득 담은 그의 짐은 무겁게 늘어났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황자는 큰 산삼은 나눌 수 없었지만 작은 산삼 몇 뿌리는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산삼이니 조금이라도 나눠드립니다. 대신 비밀로 하시오. 반면 정성을 다했던 일행은 몇 시간이고 산속을 헤맸지만 한 뿌리도 찾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불황자가 산삼을 잔뜩 캐서 돌아온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그 개고기로 제사를 지낸 불황자가 산삼을 다 캐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불황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정성을 다한 것이지.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는 거라네. 그의 이야기는 정성의 형태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운명과 신비로움이 결합된 흥미로운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물 바구니 돌려준 호랑이의 모정. 옛날 어느 마을에 고사리를 꺾으러 다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 고사리가 무성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나무를 꺾던 중 우연히 작은 굴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굴 앞에는 고양이 새끼처럼 보이는 작은 동물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이쁘다. 여인은 가까이 다가가 동물들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한 마리를 살짝 만졌습니다. 작은 생명체는 호랑이 새끼들이었습니다. 여인의 손길에 놀란 것도 잠시 위쪽에서 무겁고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흥! 그 소리에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미 호랑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여인의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호랑이가 나를 해치려는 걸까? 내가 새끼를 건드려서 화가 난 걸까? 하지만 여인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이쁘다, 이쁘다. 새끼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다니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어미 호랑이는 한 번 더 낮게 코를 골며 소리를 냈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굴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곧 산길을 또글땅 굴러 내려가듯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간신히 살아 돌아온 일에 대해 감사하며 나물은 아깝지만 목숨을 건진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집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전날 산에 두고 온 나물 바구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어미 호랑이가 자신을 존중해준 여인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단순히 사나운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사랑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은 이에게 보답할 줄 아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일을 계기로 산에 갈 때마다 동물들과 자연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하며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새끼를 위해 모정을 다하는데 우리도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야지.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의 모정을 통한 자연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부잣집 사위가 된 이야기. 옛날 한 집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위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이를 본 한 총각이 자신만만하게 찾아가 말했다. 제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집주인은 그의 자신감에 흥미를 느끼고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총각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낫을 버리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다. 왜 이렇게 급히 돌아왔느냐? 집주인이 물었다. 큰일 났습니다. 산에 벌떼가 크게 나서 벌통을 가져가야 합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집주인은 벌통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총각은 산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달려갔다. 왜 또 그렇게 급히 돌아왔느냐? 안주인이 물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 어른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안주인은 놀라 산으로 달려갔지만 집주인은 멀쩡히 벌통을 들고 있었다. 뒤늦게 거짓말임을 깨달은 집안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다. 며칠 후 총각은 또 한 번 소동을 벌였다. 큰일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모두 탔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확인했지만 집은 멀쩡했다. 모두가 총각의 거짓말에 허탈해했지만 그의 재치 있는 태도에 웃음을 터뜨렸다. 집주인은 마지막 시험을 내기로 했다. 내가 진짜 사위가 되려면 우리 모두를 속일 거짓말을 해봐라. 총각은 말했다. 제가 길에서 금덩이를 주웠는데 산에 묻어뒀습니다. 함께 가서 가져오시지요. 집안 사람들은 금덩이라는 말에 솔깃해 따라갔다. 산에 도착한 총각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라? 여기에 묻었는데 누군가 가져갔나 봅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의 뻔뻔함에 박장대소했다. 이 정도 거짓말이면 예술이다. 너 같은 사위는 처음이다. 결국 총각은 사위로 합격했고 이후 집안의 웃음과 활력을 책임지며 잘 살았다. 이 이야기는 기지와 재치를 시험한 일화로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기며 전해지고 있다. 늙은 어머니 지혜로 부자된 효자. 옛날 옛적에 한 시골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나이가 많아 80이 넘으면 고려장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던 아들은 이런 제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째 우리 모친을 내가 고려장을 시켜야 한단 말인가? 아들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널마리 판자를 몇 개 뜯고 그 밑에 이불을 깔아 어머니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를 나와도 어머니가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마루를 덮어놓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날마다 몰래 밥과 물을 들여보내며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기묘한 과제를 내렸습니다. 솔나무 같은 통나무를 똑같이 자른 세 토막을 가져와서 가장 밑부분, 중간 부분, 윗부분을 구별하라. 이 과제를 해결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통나무는 다 똑같아 보였고 어느 부분이 밑인지 윗부분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중 숨겨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여쭤보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아들은 마루 판자를 조심스럽게 들추고 어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나라에서 큰 상을 걸고 내놓은 문제인데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아본 것밖에 없지만 놈들이 모두 고려장 시킬 때 너는 나를 숨겨주고 살려준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들어봐라. 이 통나무 세 토막을 물에 빠뜨려라. 물에요? 그래, 물에 빠뜨리면 가장 무거운 밑부분은 먼저 가라앉고 중간 부분은 그 다음 가장 가벼운 윗부분은 맨 마지막에 가라앉는다. 그걸로 구별하면 된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통나무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말대로 밑부분, 중간 부분, 윗부분이 순서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가지고 정부로 갔습니다.
군청에서는 아들의 정답을 듣고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로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틀림없이 현명하신 분일 것이다. 아들은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엄청난 상금을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부자가 되어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